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나라 정권을 놓고 사마월과 사마영이 한판 대결 구도를 펼쳐나가는 부분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승리를 위해 각각 이민족을 끌어들이죠. 사마월은 오환, 선비, 사마영은 흉노의 유현. 이 유현에게는 그 아들이 또 유총이라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상당히 능력이 뛰어났다. 사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유총도 마찬가지로 역사서와 각종 경전을 두루 익혔으며 힘도 좋아 300근이 넘는 활을 다룰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현, 유총으로 이어지는 흉노 세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로 비문명화되어 있고 힘만 세고 이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문무를 두루 겸비한 인재들로 삼국지 시대 및 진나라 초창기를 거쳐 환골탈태를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니 당연히 정치적 감각이 있죠. 지금 사마충 황제가 들어선 이래로 계속 지금 난리 법석 내전통이니까 이 그 유연의 그 종조부인 유선이란 인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나라가 망한 이래 우리들 흉노의 선우는 한낱 이름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땅이나 세력 없이 위, 진 등에 예속되는 백성처럼 살아왔다. 비록 우리 세력이 쇠퇴하였다고는 하나 어찌 이런 고개 숙인 상태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좌연왕 유연은 지극히 총명하고 뛰어난 시대의 인재이다. 하늘이 우리 세력, 흉노를 부활시키려고 내려준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랴? 지금 사마씨들끼리는 서로에 대해 마구 권력 상쟁을 벌이고 있으며 천한 물을 끓이는 솥과 같은 형국이다. 이전 선우들이 추구했던 대업을 다시 부활시킬 때는 바로 지금뿐이다. 그래서 기존과는 달리 진나라의 임명 없이 자기 세력들을 다 모아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유연을 대선으로 선출을 해버리고 독립을 하려는 움직임을 실행에 옮깁니다. 당시 유연은 업성에서 사마영과 함께 있었지만 뒤에서 사람을 보내고 전가를 주고받으며 이러한 작업 실행에 적극 가담하죠. 그러면서 업성에서 빠져나와 본격적 독립 세력화를 하려고 유연, 제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참석해야 하오니 갔다 오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마영에게 요청을 하는데 사마영이 가지 말라고 해요. 해서 유연이 여기서 한 가지 계책을 짭니다. 제가 나가서 사마월 등에 대한 토벌에 동참하도록 흉노 오부를 모두 조직해서 대군을 편성해 끌고 오겠습니다. 어쨌든 세력에 목마른 사마영은 이걸 허락해서 유연을 보내줍니다. 이렇게 나와서 밖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있던 종조부 유선하고 조인을 해서 드디어 유연이 독자적으로 대선우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면서 흉노 무리들을 쫙 훑어서 오만의 독자적 강병을 구성해내요. 그리고는 사실상 독립을 해버립니다. 처음에 주변인들은 황제를 칭하라 권유하였으나 우선은 자기가 유씨기도 하고 해서 한나라를 계승한다라고 스스로 한왕을 자칭해요. 그 와중에 사마영의 부대들은 전투에서 패하고 사마영은 도주를 하기 위해 무리하게 업성에서 나와 이동하다가 본인 세력을 크게 잃어 몰락을 하고 맙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사마월이 승자가 되고 이로써 소위 팔왕의 난이라 불린 사마씨들 간의 내전은 일단 종결되게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마월, 황제 사마청은 이후 떡을 먹다가 중독 증상을 보인 후 세상을 떠요. 이에 대해서는 사마월이 독이 든 떡을 먹였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후 사마충의 이복 동생인 사마염의 아들 사마치를 새 황제로 옹립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스스로 한 왕이 되어 자립한 유연은 자신의 세력을 나날이 강력하게 구축을 해나가고 있었습니다. 흉노 등 무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나라 사람들까지도 유연의 세력에 굉장히 많이 귀부해 들어갔다고 해요. 그럴 법하죠. 흉노의 정체성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본인은 유씨다, 한나라의 후계이다 이런 것을 자청했기 때문에 흉노 세력은 그거대로 구축하면서 구한나라 계열, 진나라 계열 사람들까지도 흡수. 사실 한나라가 몰락하고 나서 삼국지 시대 등등 거치며 워낙 혼란쟁패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 사이에 한나라, 지금보다 안정적이었던 시절에 대한 향수가 생겨났었겠죠. 그걸 이용한 거고 정치적 감각이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진나라가 막장이 되면서 들고 일어나려고 꿈틀대는 타민족 세력들이 흉노만 있었을 리는 없죠. 갈족의 성륵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궁술, 기마술에 매우 능한 갈족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병주 지역에 대기근이 들었을 때 진나라 측에서 자기들도 먹을 게 부족해지니까 갈족을 공격해서 약탈합니다. 이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이 성륵이라는 사람이 붙들려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요. 진나라의 사환이라는 사람 집에 팔려가는데
사환이 이 성륵이 생김새나 풍기는 분위기가 범상치가 않으니까 노예 상태에서 풀어주었다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풀어주니까 이 성륵이 그 사환집 근처 그 목장의 우두머리하고 이기투합을 해가지고 근처에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 규합해서 도적대를 결성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독자적 세력을 구축한 흉노, 유연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갈수록 사람들을 빨아들이며 힘을 키운 유연은 급기야는 사마치와 사마월의 진나라와 충돌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 진나라와 붙는 선봉대장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성륵이었어요. 그런데 붙는 진나라는 이 유연, 한나라 군세에게 쭉쭉 밀립니다. 하나둘씩 지역을 빼앗기고 결국 308년 유연은 기세를 타고 스스로 황제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309년에는 도읍을 평양으로 옮기죠. 당시 그의 부하인 선우 수지는 3년 안에 낙양은 우리 손 안에 떨어질 것이요 라고 호언장담했을 정도로 이들의 힘은 계속 커졌죠. 대표적으로 한해 안동장군이었던 성륵은 연이은 승리와 세력 흡수로 나중에는 그가 지휘하는 부대가 무려 10만에 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륵이 나중엔 아예 여러 인재들이여 나에게 오라 이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진나라 출신 인재들을 자기 밑으로 채용을 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장빈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진나라 태수까지 지냈던 인물인데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그 자신감이 대단해서 자기 자신을 내가 바로 이 시대의 장자방이다 이렇게 자칭하고 다녔던 인물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병력을 거느리고 순행하는 성륵 장군을 보더니만 호인 중에 저만한 인물이 아무래도 없을 것 같군. 성륵 저 인물과 함께라면 내 지모로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성륵을 찾아갑니다. 가서 성륵한테 막 썰을 풀어요. 그때 성륵한테 그 여러 가지 예언을 말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리 될 것이오 저리 될 것이오. 처음에 성륵은 뭐 하는 작자야? 밑도 끝도 없이 뭐 이런 시큰둥한 반응이었는데 그가 한 예언들이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족족 들어맞았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참모로 채용을 합니다. 나중에 이 장비는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라요. 우리가 5호 16국 시대라고 하면 무조건 북방 이민족들만 들어와서 휘젓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뭐 틀린 얘기는 아니나 실질적으로는 그 진나라 계열 사람들하고 그들하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융합을 했어요. 대표적인 흉노의 유연도 스스로 한나라를 계승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륵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유총도 진을 맹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309년에 있었던 전투에서는 이 유총이 진나라 군사의 수급을 무려 2만여 명 가까이 베는 초대승을 거두기도 합니다. 결국 그해 8월 유연은 유총에게 낙양을 공격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지만 진이 이때는 막아냅니다. 뭐 또 좀 있다가 10월에 또 쳐들어오는데 또 막아내요. 사마월 본인도 열심히 나서 싸웠고 그러나 낙양만 지켜내었을 뿐 성륵군의 침공에 의해 기주 자사가 참살당하고 또 하남에 있는 수만호의 사람들은 진나라에서 유연의 한나라로 항복해에 들어가죠. 310년에는 급기야 성륵이 황하 이남까지도 내려가고 또 다른 왕미라는 장군은 서주, 예주, 연주까지도 유린합니다. 310년 2월 성륵, 연주 자사까지도 참살. 이렇게 자사 태수들을 참살만 한 건 또 아니고 한해 태수 배정이라는 사람은 주민들이 붙들어다가 나서가지고 한나라로 갖다 바칩니다. 유연이 살려주고 뭐 관직도 주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렇게 떠오르는 기세로 진을 탈탈 털던 흉노의 한나라 황제 유연은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이 무렵에 큰 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유연은 소위 말하는 이민족으로서는 최초로 중원이라고 불렸던 지역을 크게 차지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른 최초의 인물이자 역사책의 페이지를 장식하는 그 5호 16국 시대를 열어젖힌 영웅이었던 거죠. 하지만 끝내 낙양 함락은 보지를 못하여 310년에 세상을 뜹니다. 그 아들 유화라는 인물이 2대 황제에 오르는데요. 황제에 오르긴 했지만 지휘관으로서 유능한 유총은 막강한 휘하 병력을 거느리고 있었죠. 이 둘은 배다른 형제입니다. 유화가 형이긴 한데 유화의 어머니가 호연씨 집안인데 그쪽 집안의 재상 호연유가 황제가 된 유화에게 펌프질을 가합니다. 배야, 저들의 막강한 군세를 내버려 두시다가는 추후 큰 화를 입게 되실 것입니다. 이래서 유화가 자기 동생들을 모조리 처단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불과 며칠 만에. 근데 이게 동생 유총에게 계획이 유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상호 대전투를 벌이게 되고 여기서 유총이 승리를 합니다. 이 와중에 대부분의 형제들이 죽고
1대 유연이 죽은 지 며칠 만에 유총이 이제 2대, 3대 황제로 올라요. 근데 이게 그 2대 황제 유아가 즉위한 지 며칠 안 돼서 후다닥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또 여타 동생들 대부분이 참사를 당한 데다가 유총이 강력하게 잘 수습을 해서 크게 나라 전체가 문제가 생기는 혼란 내분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집중적인 강력한 잠깐의 피바람 한 번 휙 불고 이 유총이 권력을 휘어잡은 거죠. 상대 내분으로 좋을 뻔 하다가 만 거죠. 이쪽에서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진해 수도 낙양에는 대기근까지 닥칩니다. 이러자 실권자 사마월이 용단을 내리는데요. 황제에게 앉아서 곤궁해지기를 기다리느니 나가서 이기면 우리 위세를 한번 떨쳐 이 안 좋은 흐름을 뒤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낙양에 있던 병력들을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마지막 불꽃주택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때 떠나러 나가고 난 상황이 비참한데 실권자 사마월이 싹 병력을 긁어가서 황궁을 지킬 병사조차 거의 없어질 지경이었고 도성 내의 치안도 붕괴되어 수도 안에서 도적이 마구 횡행하는가 하면 굶어 죽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적이 날뛰니까 관청의 문관들이 스스로 관가 주변에 참호를 파고 직접 무기를 들고 방어 태세를 취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사마월이 설쳤지만 그렇다고 이쪽에게 호언했던 대로 큰 피해를 입히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하는 사이에 낙양 주변은 점점 흉노, 갈 그리고 그들에게 귀부한 구 진나라인들 세력들에 의해 잠식되어 가고 수도는 점점 고립되어 가죠. 해서 급기야 이 진 쪽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사마월을 못마땅하게 여긴 세력들이 황제에게 그를 숙청하라고 펌프질을 하고 마침 황제 사마치도 전권을 휘두르는 사마월을 못마땅히 여겨서 그의 동조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근데 그들끼리 이제 서로 서신을 오고 가며 그런 샤바샤바를 하고 있다는 걸 사마월이 알게 돼요. 사마월은 이에 대해 믿는 도끼에게 배반을 당했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대분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에 따르면 사마월이 화병을 얻었다고 해요. 그래서 드러눕고 그 길로 세상을 뜨고 맙니다. 근데 이 사마월이 세상을 뜨고 난 후 왕년이라는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사서에서는 이 왕년이 그걸 맡기 싫어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이유는 책임을 감당하기 힘들어 회피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는 있지만 권력이라는 것도 뭐 잘 나가는 나라에서 쥐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어차피 무너져가는 세력에 권력이 뭔 필요냐. 이 왕년이 안 맞고 그 사마범이라는 사람한테 저 대신 하시지요 하는데 이 사마범도 안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안 맞겠다고 옥신각신을 하는데 낙양과 진나라 사람들 상당수는 이처럼 사마월의 사망을 계기로 사실상 진나라는 이제 거의 망조다라는 느낌을 보편적으로 받게 됩니다. 해서 수도 낙양 사람들이 낙양을 굉장히 많이 탈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요. 심지어는 사마월에게 뒷일을 부탁받은 이 왕년조차도 그 탈출에 가담을 합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가요. 동해왕 사마월의 운구를 모시고 동해로 가 장사를 지내기 위해 전 가보려 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사마월이 후사를 부탁한 유력 인사조차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왕년과 사마월 운구 행렬의 뒤를 따라 동반 탈출을 감행합니다. 근데 이 탈출 행렬을 성륵이 경무장 기병을 이끌고 맹추격을 해요. 결국 따라잡아서 이 왕년의 무리를 강습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진의 군대는 대패하였고 성륵의 기병대에 포위되니 결국 10만여 명의 사람이 처참하게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왕년, 사마범 이런 사람들은 물론 같이 나왔던 수많은 사마씨 일족, 사마담, 사마이 등등 그들과 진의 구고위 관료들 어마어마하게 성륵에게 생포됩니다. 해서 성륵이 붙잡은 진의 고위층 인사들을 쭉 모아놓고 이렇게 물어봐요. 귀하의 나라는 한때 크게 융성했었는데 오늘날 나라 꼴이 이 지경이 되어 귀하들이 내 앞에 이런 모습으로 자리하게 된 연유가 무엇이라 생각들하오? 다들 말을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표격인 왕년이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그것을 방비하고 해결책을 세울 만한 위치에 제가 있지를 않았었습니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어려서는 관직에 나아갈 뜻조차 없었던 사람입니다. 본래 세상 일에 관심조차 없었더랬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진나라를 그닥 좌지우지했던 인물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여기서 성륵에게 황제 자리에 오르라고 권유를 합니다. 아부를 통해서 책임도 면피하고 목숨을 부지해보려는 그러한 뉘앙스였다 라는 식으로 사서에는 남아있는데요.
이에 성록은 이렇게 답합니다. 그대 왕년은 그래도 젊어서부터 관직에 진출하여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중요한 직책도 두루 맡았었는데 어찌 오늘날 너희 나라가 이렇게 된 것에 책임이 없다 하겠는가? 너 역시도 천하를 무너뜨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여보라, 저자를 끌고 나가라. 이러한 대질이 끝나고 나서 사로잡힌 인물 중에 사마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마 중달 사마이의 조카의 아들인데요. 사마월에 시신이 있는 관을 연 다음에 그의 시신에 불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사마월 이자야말로 오늘날 천하를 이렇게 망친 인물이다. 내 이자를 불태워 천하 만민들을 위해 보복하노라. 그리고 성륵은 사로잡은 사마씨 황족들 그리고 진의 구 최고위층들을 한 군데에 몰아놓고 밤중에 그들 위로 담을 허물어 때려버리게 하여가지고 그들 모두는 거기서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낙양을 떠나 도망한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고 그럼 남은 사람들은 낙양도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낙양 내에서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먹는 처참한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해서 황제 사마치 주변의 백관 10중 8구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라는 기록이 있을 만큼 완전히 나라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죠. 사마치는 고작 수십여 명을 거느리고 탈출을 시도하는데 탈출에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낙양 성문 밖을 나가면 당신은 죄다 도적들이 개미떼처럼 들끓는 상황이었거든요. 나가는 순간 도적들의 습격을 받을 것이 뻔한 상황이라는 것을 목도한 황제 일행은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다시 낙양에 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낙양성은 사실상 거의 무너졌다고 판단한 유총은 드디어 호연안이라는 장소에 2만 7천 군을 보내 낙양을 강습하고 근데 12번이나 전투가 벌어졌다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그 진나라 군도 마지막 불꽃을 좀 태우기는 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패퇴, 낙양 성문이 뚫리고 맙니다. 낙양 내 주요 관청에는 불길이 오르고 더 이상은 낙양에 있을 수 없게 된 사마치는 배를 타고 도망가려 했으나 호연안이 먼저 잽싸게 근처 강가를 뒤집어 엎어서 배라는 배를 모조리 눈에 뜨이는 대로 불태워 버립니다. 뒤이어 줄줄이 입성한 한 군은 낙양 내의 온갖 진귀한 보물들을 미친 듯이 약탈하고 황제는 육로로라도 달아나려고 했으나 결국 붙들리고 맙니다. 이때의 환란으로 낙양성 내에서 숨을 거둔 사람들이 대략 3만여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붙들린 황제 사마치는 당연히 황제의 자리에서 폐해지고 유총에게 공으로 봉해지게 됩니다. 나중에 그 전 황제 사마치는 유총에 의해 이런 일도 겪게 돼요. 사로잡힌 다음 해 312년 사마치를 유총이 불러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경이 예전 예장왕이었던 시절에 황제되기 이전 시절에 짐이 경을 방문했던 적이 내가 너를 방문했던 적이 있지 않았소. 그때 경은 짐에게 뽕나무로 만든 활과 은으로 만든 벼루를 선물로 주었소. 혹시 그때 일 기억나시오? 그러니까 그때는 사마치가 진나라 황족으로서 진나라의 왕 중 하나였고 유총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신분이었던 때였죠. 거의 유총이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을 시절이었을 텐데 그때 자신에게 인사하러 찾아온 유총에게 이거 가져라 하고 선물을 줬었다는 거죠. 그때를 기억하느냐는 질문에 사마치는 이렇게 답합니다. 신이 어찌 감히 그 일을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다만 그때 일찍이 폐하의 용안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한스러울 따름입니다. 사람 팔자라는 게 참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유총은 묻습니다. 그런데 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경에 사마씨 가문 사람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극심한 권력 상쟁을 하였소이까? 사마치, 위대한 한나라, 그러니까 흉노 유연이 세운 그 한나라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위대한 한나라가 하늘의 뜻에 부응하여 천명을 받았던 까닭의 폐하 유총을 위하여 서로가 서로를 몰아내는 일이 하늘의 뜻으로 벌어졌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신의 집안이 구족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냈다 한들 어찌 폐하께서 이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그걸 기록에 따르면 이 말에 유총은 일단은 기분이 매우 좋아했다라고 하고 자신의 첩의 손녀를 사마치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붙들린 지 다시 1년여가 더 지난 313년 1월에 이제 유총이 신년 파티를 엽니다. 거기에 이제 사마치도 불려가요. 백관들이 쭉 앉아있는 와중에 유총은 사마치에게 푸른 옷을 입고
연회에 참석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 푸른 옷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좋은 옷이 아니고요. 그 당시 사마치는 그래도 공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 평민이나 노비들이 입는 격이 떨어지는 푸른색의 옷을 입혔던 거예요. 그리고 해당 연회장에서 사마치에게 백관들에게 술을 돌리는 역할을 하라고 시킵니다. 대구력이죠. 그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올랐었을수록 떨어졌을 때는 더 비참한 법이다. 근데 이 연회장에 구 진나라 신료였던 이들, 뭐 유민, 왕준이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전에 자신이 모시던 황제가 비참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고 끝내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게 됩니다. 거의 통곡에 가깝게 울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모습을 유총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다고 합니다. 해서 나중에 울었던 뭐 유민 등의 인물이 구 진나라 쪽 세력과 내통했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여파로 전 황제 사마치도 같이 음독을 강제로 당해 세상을 뜨고 맙니다. 당시 나이 30세. 이리하여 사마중달이 털을 잡고 그 두 아들 사마사, 사마소에 이어 또 사마염, 사마충, 사마치까지 이어졌던 진나라 황실은 너무나 비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무너진 나라를 우린 역사책에서 서진이라고 배우죠. 사마씨 일족 중 한 명이 서진이 무너지면서 옛날 삼국지 시대에 오나라가 자리 잡고 있던 곳으로 가서 진나라의 명맥을 잇긴 하는데 그걸 동진이라고 부릅니다. 사마이에라는 인물인데 이 동진은 꽤 지속이 됩니다. 지금 그 사마치가 사망한 게 313년인데 동진은 420년까지 사마씨들이 황제를 하면서 지속이 돼요. 근데 그 동진 말기도 참으로 비참한데요. 그 말기 때 환현과 유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환현이 난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자신이 초나라 황제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세가 커졌는데 유유가 그걸 진압해요. 그러면서 진나라를 다시 지키는데 이 와중에 유유라는 사람의 힘이 엄청나게 세지게 됩니다. 물론 이 유유라는 사람도 진의 충신 그런 건 전혀 아니었죠. 당시에 사마덕종이라는 인물이 황제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는 말도 할 수 없고 춥고 더운 것도 몰랐으며 음식도 혼자 먹을 수 없는 인물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유유는 힘이 세지자 송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건 마치 조조가 허수아비 황제 아래서 위왕의 자리에 오른 거랑 비슷한 코스인 거죠. 일반적으로 왕에 이렇게 오르는 건 자신 혹은 자신의 후손들이 황제 자리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죠. 그런데 유유는 이에 전혀 만족하지 않고 무력한 황제 사마덕종을 끝내 참살하고 자신이 진을 들어먹으려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당시 이 사마덕종을 옆에서 불철주야 지키던 사람이 동생 사마덕문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마덕문이 병에 걸려서 나가 살게 되었을 때 왕소지란 인물이 대놓고 사마덕종 침소로 들어가서 그냥 대놓고 시해를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유유가 동생이었던 사마덕문을 황제로 올리죠. 근데 결국 유유의 최종적 목적은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이었죠. 이미 황제도 멋대로 대놓고 시해하고 갈아치울 정도니까 그래도 너무 대놓고 찬탈을 하면 본인에게 오명이 생길까봐 어떻게 할까 막 잔머리를 굴리다가 어느 날 신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날 환연이 찬탈을 하였을 때 사실상 진의 천명은 기운 것이었으나 나는 대의를 주장하며 진 황실을 부흥시켰소. 사해를 병탄한 공을 인정받아 지금 구석까지 받게 되었소이다. 허나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고 쇠약해지니 송나라에서의 모든 자귀를 내어놓고 진나라의 도읍인 건강으로 돌아가 편안히 노후를 보낼까 하오. 근데 이 말을 던진 게 진짜로 은퇴하겠다는 의사가 아니었고 그 동진 진나라의 수도로 가서 살겠다 라는 얘기였거든요. 즉 수도로 가겠다 난 이제 황제가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신료들에게 이런 식으로 돌려서 이야기한 것은 척하면 척 야 니들이 좀 눈치껏 알아듣고 나 황제로 만들어줄 작업 좀 나서서 스스로 해줘라. 그걸 내가 직접 일일이 시키면 모양새가 안 좋지 않냐. 이런 거였죠. 근데 이 말을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송왕에서 물러나시면 안 됩니다. 은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런 말만 하다가 다 신료들이 퇴근해버립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 부량이란 사람만이 회의 끝나고 퇴근하다가 아! 그거구나 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유유한테 돌아갑니다. 가서 유유에게 이렇게 말해요. 신이 도읍으로 가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척하면 척 내가 도읍으로 먼저 가서
황제 선양 작업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였죠. 유유는 자신의 속뜻은 모르고 헛소리나 하다가 퇴근해버린 다수 신료들의 모습을 보며 혀를 끌끌 차고 있었는데 불량이 이렇게 와주니까 너무 기뻐합니다. 이렇게 유유는 기쁜 마음으로 불량을 도읍으로 파견하는 결정을 이날 밤에 하게 되는데 그렇게 보람찬 하루를 마치고 다시 퇴근하는 길에 불량은 별빛 하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본래는 그간 천문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야 그 영험함을 목격하게 되는구나. 결국 불량은 도읍으로 가서 황제 사마 덕문에게 압박을 가하여 유유를 도읍으로 부르도록 만듭니다. 그에 따라 유유는 당당하게 도읍으로 가죠. 그리고 불량은 황제 자리를 유유에게 선양한다는 황제의 문서를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이대로 발표해달라고 사마 덕문에게 바칩니다. 사마 덕문은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지는 화년의 난 때 사실상 무너졌었는데 유유의 덕으로 20년을 더 보존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의 이 선양 나는 기쁘게 받아들이는 바이다. 이렇게 황제가 된 유유의 송나라를 우린 역사책에서 유송이라고 배우죠. 이렇게 덕문은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났는데 근데 이 덕문은 그 형 덕종과는 다르게 흠잡을 데가 그렇게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유는 혹시 후일 무슨 변고에 싹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합니다. 해서 결국 사마 덕문을 없애고 화의 뿌리를 없애고자 하죠. 하여 장위라는 이에게 독주 한 단지를 내려주고 그걸 사마 덕문에게 전해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장위라는 신료는 군주에게 그러한 일을 권하느니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는 것만 못하다 하고는 자신이 그 독주를 다 마셔버립니다. 다만 사마 덕문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 장위처럼 충신들은 아니어서 사마 덕문 부인이 저씨였는데 이 저씨의 오빠들이 있었습니다. 이 오빠들이 그 유유한테 넘어가가지고 여동생 저씨하고 사마 덕문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모종의 방법을 써서 아들이 얼마 살지 못하고 세상을 뜨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였다거나 그런 방법을 쓴 것 같아요. 눈앞에서 아들이 계속 세상을 뜨는 모습을 보면서 동진의 마지막 황제 사마 덕문의 심정이 어땠을지 정말 처참하기가 이를 데 없는 그런 기록인데요. 사마 덕문은 언젠가는 자기 차례도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는 모든 음식은 누구에게 시키는 게 아니라 재료를 직접 그 부인 저씨하고 구해와가지고 자신의 방에서 매번 조리를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도구로는 어쩔 수가 없게 되어 송측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게 되는데요. 저씨 오빠들이 그 덕문 사는 곳에 찾아가서 여동생 저씨를 잠깐 보자고 불러내요. 해서 별실에서 남매들이 잠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틈에 일련의 병사들이 사마 덕문 침소로 들이닥칩니다. 가서 준비해온 약을 내어주며 먹으라고 하죠. 사마 덕문은 이에 체념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마시지 않겠다. 예로부터 스스로 자진한 이는 내세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없다고 들었다. 그 말을 이해한 병사들은 이불을 덮어 씌워 사마 덕문을 질식사시키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 중달이 털을 닦고 사마염이 삼국시대를 종결 통일했던 사마시 진나라는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흔히 사마이를 삼국지 최후의 승자라고 하는데 삼국지 내에서만 보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시야를 더 뒤 역사까지 이어서 보면 승자는 고사하고 삼국지 최대의 패배자가 아닌가 싶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이렇게 더할 나위 없이 처참한 비극을 연이어 맞았으니 물론 너무나 많은 왕족, 황족들이 그 마지막에는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비단 사마씨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니긴 한데요. 이 떨어진다는 게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그 충격이 큰 것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에 가장 처참하게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사마중달의 후손들 사마씨 가문이었죠. 권력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권력을 적게 써야 한다는 것. 힘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그 힘을 최대한 안 쓰는 것. 힘에 의지했던 사람은 반드시 더 큰 힘을 만나고 만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딸딸 외우고 나 다 했다 이럴 게 아니라 좀 이런 걸 의미하면서 봐야겠죠. 근데 하도들 무조건 정답 딸딸, 암기 딸딸 하기만 하는 것만 역사 공부라고 불러야 한다는 분들이 계시니 차라리 제 콘텐츠를 역사방송이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방송은 역사 방송이 아니에요. 저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방송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할 얘기가 더 많긴 한데 그럼 너무 길어져서 최대한 사마이 후손들의 비극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테마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